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경기도의회 숨가쁜 24시 오용석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제11대 도의원들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됐습니다. 모두 155명입니다. 어느새 4년이라는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막바지 활약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경기도의회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역의 활동, 그 다음에 상임위 또 활동, 그리고 이제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다 보니까는 또 예결위 또 업무 보고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또 이제 동유럽 주의회랑 교류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과 또 양당 의원들하고 해서 좀 체코하고 헝가리,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를 좀 방문했습니다. 경기도의 그 출연 출자 기관들이 일단 29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 노사정 협의체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좀 갖고 있었거든요. 다각도로 좀 여러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경기도 공공기관 노사정 협의체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5분 발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을 준비할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도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이 어떻든 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기도의 어떤 공약사항이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임기를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좀 그 엄중한 그 경고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갖는 마음은 늘 똑같습니다. 모든 부분은 현장에 답이 있고 또 현장에서의 요구를 또 현장에서 찾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노동비례 더불어민주당 김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외환위기 시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그 자체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이자 사회적 협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노사정협의체는 고용과 노동의 선진화 및 정책 정당성 확보에 큰 역할을 했고 이후 우리 사회는 갈등을 억제가 아닌 조종으로 다루는 문화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경기도처럼 산업구조와 공공기관 규모가 큰 광역지방정부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가장 많은 출연 출자 기관을 두고 있고 그 기관들의 운영, 복무, 보수 체계 등에 대해 실질적 지배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 지배 권한이 있는 자로 확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감독기관을 넘어 사용자 지위에 걸맞는 책임과 제도적 역할을 다해야 할 책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후보 시절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제도화 정례화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 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의 개발과 확산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국형 광역정부 공공기관의 대화 모델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등의 일상화, 분절화된 이화관계, 정보의 과잉과 신뢰의 붕괴라는 복합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정기적이고 제도화된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중층형 사회적 대화가 절실해졌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갈등과 현안은 노사 양측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나아가 도민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 협의체 구성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인프라인 것입니다.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 협의체는 산발적 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정 협의체에서 대화와 타협을 지속한다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양질의 도민 서비스라는 중장기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화와 신뢰의 구조를 만들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뭐 좀 긴장하지 않고 뭐 잘 발언한 것 같고요. 5분 발언하고 나서 또 여러 동료 의원들이나 또 몇몇 또 우리 관계자들이 뭐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일단 기분이 좋고 또 한 번쯤 건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 이런 그 응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노동 비례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어떠한 욕구를 좀 충족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든 비례이긴 하지만은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또 지역 일을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지역 그 시민들을. 그래서 어떻든 그 노동 비례로서 노동에 대한 욕구, 노동에 대한 그 요구, 그 다음에 지역 도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일반 또 도민들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을 다 하려다 보니까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든 도민들 중에서 또 노동 비례니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 전환에 따른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동 노동자 쉼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 쉼터에 대한 그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들도 또 안 할 수 없는 게 도로나 교통이나 뭐 이런 부분들, 또 그 많은 그 현실적인 민원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의원이 아니면은 못하는 일, 그리고 의원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결론적으로 딱 하나를 꼬집어서 어떤 부분이 보람이 있고 어떤 부분이 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어떻든 의회에서 있는 도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다 저한테는 중요했었던 그런 부분,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지까지 그 노동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경기도민이 또 광주 시민들이 원칙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서로 믿고 신뢰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 도움 주고 이런 경기도 그다음에 광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결론적으로 현장에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민원 현장을 자주 반영을 하고 또 시민들과 도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추구하는 부분들은 어떻든 경기도민들이 존중받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떻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를 기억하고 되돌아보고 26년도로 좀 예상한다라 그러면은 과연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우리 도민들이 고물가 그 고금리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도민들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년도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26년도에는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희망 때문에 버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그리고 경기도청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들의 민생과 그다음에 복지 증진 그리고 일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을 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밝아오는 26년에 힘차게 또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대화는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니라는 김선영 의원의 발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경기도에서 좀 더 발전적인 노사정 협의체가 구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 질의에 나선 이인혜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인혜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본회의 상임위 여러 가지 활동들 하면서 계속 쭉 지내왔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들 방문하면서 소통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제 이제 상임위에 소속된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해왔던 그런 정책적인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런 도정 질의라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4년이나 흘렸고 사실은 제가 새 아이를 처음으로 이제 최초로 아마 였고 그 다음에 장윤정 의원님이나 아마 황대 의원님도 이제 새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새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사실 처음에 출마를 했을 때는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도, 아이들이 행복한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저는 제가 한 발을 한 발씩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그 이야기했던 것들을 최대한 이루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한 부분도 있지만 또 새롭게 시작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고, 특히 저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경기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생부터 시작해서 자립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해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확인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 아니면 부모가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경기도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이전부터 2022년부터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2022년 11월에 도정 질의를 통해서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출생신고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원래는 아이들 태어나면은 바로 부모가 가서 하지만 그런 환경에 놓이지 못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부터 시작을 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도에서 위기임산부 콜센터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상황이 되었고요. 이후에 그것들이 국회에서 보호출산제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이 현실에 되어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 있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한 아이의 인생을 봤을 때 출생부터 자립까지의 그 모든 전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경기도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이인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에서 출생에서 자립까지 한 생명의 생애를 책임지는 경기도라는 주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아기가 경기도 위기임산부 콜센터를 통해 보호출산이 되었습니다. 그 아기는 지금 경기 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입양 전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곧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아이의 인생이 이제 가정 안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한 생명을 바꾸는 일이야말로 정책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변화의 시작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가 어디까지 그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출생조차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공적 보호 체계는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출생 미등록 아동은 2,236명, 경기도는 622명으로 베이비박스가 절반 이상의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러한 공적 보호 체계 도입을 위해 2011년 저는 이 자리에서 도정 질의를 통해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아이들을 경기도가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23년 10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콜센터에 걸려오는 전화 한 통 한 통이 한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끈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은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담 창구를 넘어서 생명을 보호하고 임산부가 심리적으로 안정되도록 도우며 사회적인 여러 도움을 함께 연결하는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기도의 출생에서 보호까지의 사회적 안전망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기 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그것이 위기 임산부 안심상담 1308입니다. 이러한 역할에는 경기도 의회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23년 4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건의안과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간절함이 국회를 움직였고 2023년 10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결국 대한민국은 보호출산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각 시도별로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 경기 북부에 한 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아동 보호에 가장 최우선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는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해왔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입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준비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 출발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입양은 선택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행정의 편의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입양은 거래가 아니라 가족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존중하는 철학이 공적 입양 체계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께 묻습니다. 경기도의 공적 입양 체계, 그 철학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경기도의 역할이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입양은 가정을 만들어주는 제도이지만 그 제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행정의 철학입니다. 공적 입양 체계 속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며 경기도 입양 업무 담당자는 4명, 시군구 담당자는 32명으로 한 번도 입양 실무를 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입양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보호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또한 아동의 입양을 결정하는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의 경우도 사회복지국장, 경찰서 아동청소년 계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법률사무소 직원, 소아청소년과 원장, 교육지원청 장학사, 다함께 돌봄센터 센터장, 학부모 대표 등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아동의 입양 여부, 즉 한 아동의 인생의 길을 결정해 주실 분들이십니다. 보시기에 입양 관련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입양 담당자뿐 아니라 이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양 관련 지식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입양 관련 전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적이 있는지, 입양 절차, 아동 심리, 입양 후 가정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입양을 단순히 신고나 허가 업무로만 본다면 그 안에서 아이의 권리와 부모의 책임이 보호될 수 없습니다. 입양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며 가족의 완성입니다. 행정이 이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공적 입양 체계는 이름만 남은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도지사께 다시 묻습니다. 경기도는 입양을 행정의 절차로 보십니까? 아니면 한 생명을 품는 정책으로 보십니까? 입양이 되지 않은 아이들, 대부분은 아동 양육시설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보호가 끝난 아이들은 결국 사회로 나갑니다. 이제는 보호 이후의 보호에 대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현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연극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조립식 가족이었는데요. 보호 종료 아동이 설날을 맞아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짧은 장면 속에서도 그들의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연극의 제목처럼 우리 사회의 자립준비 청년들은 스스로 가족을 조립하며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퇴소 후에 6개월 안에 절반이 주거 불안을 겪고 4명 중 1명은 다시 보호시설이나 고시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무연고 사망자로 기록되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가 끝났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까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보호 이후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출생에서 보호, 입양, 그리고 자립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전 생애를 지켜주는 정책, 그 완성의 모델이 경기도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도민의 삶, 전 과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라며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잘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원래 약간 그 많은 분들 앞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발언이고 이 발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건지를 아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늘 저곳에 올라가게 되면 그 긴장을 하게 돼요. 왜냐면 사실 그 이인혜라는 사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갈 수 있는 자리라서 그 이야기에 대한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되고 단순히 그것이 제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도정 질의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처럼 두 번째 이번에 그 도정 질의를 하면서도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에 대한 그 관점의 변화가 있으면 저는 일은 분명히 추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자립 준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한테 처음에 자립을 아예 하게 되면 초기에 집행되는 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금액이 되게 적은 분들도 많지만 되게 많은 분들은 거의 몇 천만 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받아요. 근데 왜냐면 이제 또 후원금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립하기 전에 씨앗 통장이 있어요.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금되어 있는 돈들이 있거든요. 근데 20살에 아니면은 뭐 해봤자 다 20대 초반에 그 큰 돈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냥 사회에 돈을 가지고 나와지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의 관점에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를 바꾸자. 돈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그 단계에 맞춰서 접근하자. 이런 이야기들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을 바꾸고 체계를 바꾸면 되는 일이라서 그런 것들은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질의 답변은 뭐 그냥 추진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데 사실은 질의서 답변으로 일이 바뀌진 않아요. 처음에 제가 베이박스 5분 발언 했을 때도 단순히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부 다시 불러서 이 작업은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만들어낸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다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봐요. 단순히 제가 말하는 거는 단순히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 어떤 답변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시행되기까지는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역 주민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이전에 시의원들이 많이 했었던 그런 역할들을 이제 너는 왜 도의원인데 지역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냐. 그래서 고맙다. 자기는 당을 떠나서 어떤 당을 보고 너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인혜라는 사람이 우리 지역을 열심히 위해서 일해주는 게 고마워서 본인은 그 당을 보지 않고 당신을 지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되게 많이 보람됐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으로서의 성과를 이룬 거는 사실 경기도 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중에 보호출산제라는 부분들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으로 제가 가장 크게 효능감을 느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도정질을 통해서 그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 이후에 이런 보호 아동들이 조금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요. 이인혜 하면은 베이박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처음 도정 질의 때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되게 많이 각인되셨나 봐요. 그만큼 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인혜라는 사람이 도에 와서 경기도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참 감사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2026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2026년에는 또 새로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2025년에는 잘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조금 더 새로운 기운들을 많이 받아서 조금 더 좋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네, 오늘 경기도의회 숨가쁜 24시에서는 김선영 의원과 이인혜 의원의 도정 활동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